피에몬테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적군을 각계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환호를 했겠죠. 군인들은 오와 월급 계속해서 들어오겠구나.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데 나폴레옹의 계획은 차근차근 성공해 나갈 것 같은 핑크빛 미래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의 작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도 임용환 소장님, 방종관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폴레옹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네, 이제 피에몬테에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동쪽으로 보면 바로 롬바르디아가 있습니다. 롬바르디아 전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먼저 강을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군이 도망간 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스트리아군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철수를 해서 롬바르디아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롬바르디아 지역은 이 동에서 서쪽으로 횡적으로 포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강이 있고 그 포강으로 접어드는 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다강입니다. 나폴레옹은 여기서 작전을 구상할 때 또 전형적인 아주 나폴레옹의 전매 특기 같은 작전을 구상합니다. 뭐냐면 우회 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횡적으로 이동하면서 포강을 피에센차 지역에서 포강을 도하를 합니다. 도하를 하고 아다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다강은 교량이 딱 하나였습니다. 로디교라고. 그래서 로디교를 점령하게 되면 오스트리아군의 퇴로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디강을 향해서 철수하는 오스트리아군과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나폴레옹 군대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도착할 것인가? 네. 나폴레옹 군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로디강에 도착하는 시점이 정말 아슬아슬하게도 단 몇 시간 차이로 오스트리아군이 빨랐습니다. 아침 9시에 마지막 후위 부대가 교량을 건너서 진지를 편성한 상황이었고 이어서 바로 프랑스군 선발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몇 시예요? 1796년 5월 10일 9시 3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30분 차이로.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오스트리아군도 만만치 않은 군대인 게 그렇죠. 그 전에 나폴레옹에게 밤에 한 번 당한 다음에 예. 새벽부터 정신 차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교량을 빨리 확보하려는 그래야 추격 작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나폴레옹 군과 오스트리아 방어군 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쌍방의 병력을 보면은 강 건너편에 오스트리아군은 약 6천 명, 뭐 크게 잡으면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그러고요. 네. 화포는 14문 정도가 배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격 부대는 가벼운 무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침 한 9시 반, 10시 여간에는 대포가 단 2문밖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후가 돼야 한 30문까지 증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포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로디교 다리는 원래 큰 긴 다리가 아닙니다. 길이가 한 180m밖에 안 되고요. 폭도 한 3, 4m 정도 나무로 된 다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짧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뭐 소하천 정도, 강과 하천 정도 중간쯤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군의 입장에서는 저 강을 아예 부셔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파괴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11시쯤부터 이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도착하면서부터 그 상대방 오스트리아 군대 화포를 향해서 포격을 하고 병사들도 이제 강 양쪽을 두고 이제 머스켓 소총으로 사격이 진행되면서 교량을 파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까지는 계속 이제 포격전이 진행이 됩니다. 네. 프랑스군이 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만약에 오스트리아 장군이 야 이거 후위 부대 오기 전에 다리를 끊는 게 맞다라고 했으면 네. 프랑스군을 향해서 쏘지 않고 다리를 향해서 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당시의 어떤 무기 체계나 이런 특성을 봤을 때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화포에 쓰는 탄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큰 하나의 형태로 된 쇠구슬, 대형 쇠구슬 형태나 산탄 정도의 포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쇠구슬 형태로 된 포탄을 가지고 저 다리를 파괴하기에는 다리가 그래도 사람이나 이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정통으로 맞춰서 지금처럼 화포가 뭐 아주 정밀한 것도 아니고 네네. 눈으로 보고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해서 쏘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네. 화포로 저 교량을 파괴하기는 제한됐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방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군이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먼저 도착했다면 화약을 다리 교각에 묶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폭발을 시켰죠. 그런데 아니면- 워낙 근접해서 따라오니까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아니면 저때 나무다리는 쇠사슬 같은 거 걸어가지고 말이나 사람 수백 명 달라붙어서 땡기면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건너편에 대포를 배치하고 쏘는 것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전투의 키포인트는 결국 우회시켰던 기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나폴레옹이 포병으로 공격하면서 기병이 뒤를 치기를 기다려도 되는데 다리를 건너는 정면 공격을 감행을 해요. 저 좁은 다리로 적들 사이로 뛰어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멋있는 연설 한번 하고 항상 이제 군대는 이럴 때 꼭 앞장서는 게 배지 값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미군 같으면 레인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도 그 오마 해변 뚫지 못할 때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사단장님이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연대장님도 멋있는 연설을 하고 그랬더니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갔느냐? 일반 보병들은 다 가만히 섰고 레인저 애들이 갑니다. 그래서 레인저는 지금도 뭐 우리가 한단가 우리가 앞장쓴다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기서 한번 했더니 그 당시는 제일 정예라고 하는 부대가 척탄병 부대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수류탄인데 이게 그때가 이게 던지기 힘들어가지고 멀리 못 던지니까. 네, 그래서 길단 체격 크고 그 지금도 아마 척탄병 부대 이름이 있을걸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 척탄병 사단, 척탄병 여단 이런 이제 부대 명칭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에서. 그게 정예부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들만 갈 수 있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저 다리에서 척탄병 부대가 또 자원해서 돌격합니다. 그래서 돌격을 해서 멋있게 뚫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전멸해버려요. 아, 그렇죠. 수천 명 이상의 적이 예. 집중 사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승부는 우회했던 기병이 오면서 이제 승부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돌격시켰냐는 네. 거예요. 그건 총알바지잖아요. 그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하지 않았거나 아주 소규모 공격만 하면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돌아올 수도 있겠네. 있겠다. 그렇죠. 다른 작전을 구상하거나 시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저기서 일부 뭐 몇백 명의 사상자는 발생했지만은 과감하게 돌격을 함으로써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이 정면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 과정에서 다행히 뷰몬트 장군이 이끄는 우회 부대가 도하지점을 잘 발견해서 돌아서 들어오면서 재공격하는 돌격 부대와 우회에서 돌아오는 기병 부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진지를 점령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돌아오는 부대가 원하는 시점에 딱 나타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작전은 사실은 아주 외형적으로 보면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일정의 운도 따랐고요.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여기서 과감하게 일정 부분 병사들의 손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함으로써 적이 정면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우회 부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최대한 신경을 못 쓰게 만든 그런 작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성공했다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면 앞에 부대에 신경을 쓰느라고 우회 부대에게 신경을 못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막 오는데 바바바방 해서 앞 부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장전을 했어요. 네. 겨우 막았네. 쟤는 뭐야? 이렇게 되면 우회 부대도 전멸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면 부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방패 역할, 총알바지 역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비정한 장군인 거잖아요. 네. 이거 정말 장군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이런 근데 생각도 사실 좀 너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전쟁은 장군이나 병사나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대도 성장하고. 성장 못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아니 저런 식의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전투는 예술인데 네. 저런 공격을 해서 우리 지휘관 말대로 했다간 우리는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으면 나폴레옹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저런 공격을 보고 진짜 군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 부대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끌어오르면 지휘관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후자였거든요. 이게 군 전장 심리에서 지휘관과 병사의 신뢰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나 이렇게 전투 사례를 보면요. 지휘관이 아주 병사들도 신뢰를 받고
대부분 전투에서 이기는 군대. 그러면서도 전투 결과를 보면 최소 희생으로 전투 이기는 지휘관 밑에 있는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전투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명령이지만 뭔가 위에 우리 지휘관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분명히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믿음이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걸 통해서 일부 작은 희생을 통해서 더 큰 희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병사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더 큰 이제 전투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답이라도 하듯이 뒤에서 우회하는 부대가 짠 하고 나타났고 보충된 대포 부대가 포격을 시작했고요. 3면에서 한마디로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오스트리아군의 사상자가 장교 21명을 포함해서 한 5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고 거의 전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포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노획당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초저녁까지는 일부 이제 그 보호 공격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버티는 관계로 뭐 본대가 추격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로디교를 빠른 시간 내 뭐 하루가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령하고 추격 작전을 계속함으로써 이제 주도권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잠깐 또 눈을 잠시 이 나폴레옹 프랑스군이 아니고 오스트리아군으로 가봅시다. 네. 만약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오스트리아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후위 부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대가 막 철수할 때, 지연 작전을 할 때 그 후방을 엄호해 주는 부대가 군사적인 용어는 후위 부대라고 그럽니다. 네. 이 후위 부대는 굉장히 잘 훈련되고 아주 그 전투력이 높고 잘 결속력이 강한 부대가 후위 부대를 합니다. 저 부대는 후방을 방어하는 후위 부대가 저걸 로디교 건너편에서 방어를 한 거죠. 진짜 영웅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방어를 그래서 했으니까요. 오스트리아군 최고 사령관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기에 기병을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은 예비대를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병을 주라는 이야기는 저기 어디에 도하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병들이 계속 순찰을 함으로써 도하 지점을 단 몇 시간이라도 먼저 파악하라는 거죠. 그럼 먼저 파악하게 되면은 예비대를 그쪽으로 한 몇 킬로 전방으로 추진시켜서 막으면은 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하루를 더 버티느냐 이틀을 더 버티냐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고 네. 전체 작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군의 상급 지휘관의 입장이었다면 적어도 일정 수준의 기병 부대와 예비대 정도는 편성할 수 있는 병력을 줬어야 어느 정도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이 각계격파하면서 피에몬트는 이제 항복 받아내고 배상금 네. 받아내고 이제 뜯어낼 만큼 뜯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이제 협상을 이제 시도합니까? 그렇죠. 롬바르디아가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저 로디교 전투를 통해서 롬바르디아를 포기한 거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측으로 더 이제 오스트리아 쪽으로 더 철수해 버립니다. 네. 그런데 저 롬바르디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로디교 전투가 있고 5월 15일 날 밀라노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밀라노가 이 지역에서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야. 그래서 그 롬바르디아에 들어가서 막대한 배상금을 몇백만 프랑의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간 이탈리아 방면군 병사들이 3년간 봉급을 못 받았는데 일괄 지급합니다. 이야. 사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찌르죠. 하늘을 찌르죠. 이게 프랑스다. 이게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다. 아마 그 순간에 프랑스 병사들한테 나폴레옹은 거의 뭐 신의 존재에 건져봤습니다. 허리.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약탈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사들이 가서 무작위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족감도 떨어지고요. 실제로 불균하기 때문에 제일 못 받은 애 기준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군대의 어떤 군대로서의 능력으로서의 사기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조직화돼서 배상금 받아 나눠주고 그러면 군대의 조직적인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월급 한 몇 달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뭐 2년 봉사해도 다 받을 수 있어. 아, 그렇죠. 이런 믿음이 믿음이 생기는 있죠.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은 전투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나라도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얘기했잖아요.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벌써 편지, 우편 이런 조직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배상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신대륙에 가 있던 사람들 이렇게 약탈해갖고 뿌려서 하면 그게 배달로 본국까지 갔어요. 그럼요. 편지가 다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프랑스 본토에서 나폴레옹의 인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큰 조각들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 자기 집 정원 장식하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지나가면 저기까지 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전장터의 고통은 잊어요. 그때는 말해줘도 안 믿어요. 누가 와서 너 전쟁터 가봐라. 얼마나 끔찍한 줄 아니. 너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너는 겁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와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네라는 지금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렇죠. 자 밀라노에 들어갔더니 3년치 봉급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내서 프랑스 본토로 다 보내고 있는 거죠. 프랑스 군인들은 이제 봉급을 받고 막 집으로 보내고 연인들 행복하고 막 이렇잖아요. 나폴레옹은 봉급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와 막 예술품과 막 이런 거 쏟아져 들어왔을 텐데 나폴레옹도 좀 이렇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스트리아군은 남은 병력과 식량 물자를 만토바라는 도시로 이동을 시켜요. 근데 이게 만토바가 중요한 게 여기는 처음부터 군사 도시로 개발한 데예요. 그래서 그 운하라든가 해자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토바 요새가 화포의 공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자와 튼튼한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아주 강력한 거점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거점이 피탈되면은 오스트리아 본토 비엔나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하네요. 예. 아 오스트리아의 순망치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순망치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 만토바 요새가 함락이 되어야 오스트리아가 본격적인 본토의 위협을 비엔나를 포함해서 본토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지역에서도 이제는 다른 지역의 뭐 라인 방면이라든가 뭐 뮤즈강 방면이나 이쪽 지역은 전과가 지지분이라고 작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총재정부 입장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나폴레옹의 승리가 정말 소중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휴전 협상, 뭐 강화 협상 이런 거 할 때도 선조치 후보고 그다음에 그 나폴레옹 한 걸 보면 이제 지역에 이제 공화국을 만듭니다. 예, 친프랑스 정부를 세우는 거죠. 세우면서 그건 역시 선조치 후보고 야전 사령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예, 원래 그런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정군 내보낼 때는 계속 정치적 견제를 하거든요. 예. 그게 저렇게 안 해요. 예, 근데 결국 돈이 가니까 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저때 나폴레옹도 한재산 잡아갖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택도 새로 사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다 100% 헌납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헌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예. 그래서 아마 보고한 액수하고 자기가 한 거랑 다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공금 횡령이죠. 오스트리아는 강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방어군 내려보낸 정도는 뭐 깨질 수 있습니다만 순망치안을 대하는 자세는 지금 현대에서도 각 강대국들이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제는 여기는 절대 뺏겨서는 안 돼라는 지역까지 나폴레옹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스트리아군은 아마 최전력을 다해서 여기를 막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옛날에 아무리 뭐 왕조고 해도 자기 나라 군대가 어디서 섬멸돼 버리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무려 비름저라는 아주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사령관한테 5만의 병력을 모아서 만토바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하면 나폴레옹군이 2배, 몇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5만만 해도 자기 병력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스트리아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해요. 군대가 원래 행군할 때 한 부대로 안 가죠. 우군, 중군, 좌군 이렇게 다 나눠서 가는데 여기가 산악지대거든요. 고립이 돼요.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냥 알아서 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나폴레옹은 이미 한 번 산에서 싸워봐서
경험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익에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를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럼 이제 남은 주력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오스트리아군은 병력이 많으니까 병력이 많은 군대의 단점이 병력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병력이 장점인 건 맞는데 꼭 병력으로 이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의외로 장군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일단 생명을 건 싸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좁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위대한 지휘관일수록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상황에 압도되면 자기가 하던 버릇대로 하면서 사고가 자꾸 축소되게 되죠. 예를 들면 물이 쏟아지는데 이쪽에 나무가 가깝고 저쪽이 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보이는 나무 쪽으로 무조건 뜁니다. 그걸 뭐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관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또 한 번 이겼고 이렇게 되니까 병력을 집중시켜서 이쪽 구릉에서 저쪽 평지까지 기나긴 횡대 대형으로 배치하게 해요. 내 병력이 많다는 것만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단단한 방어진을 배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을 쓰는데 부대를 오히려 여러 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안 그래도 적은 부대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은 산악지대에서 평지로 이렇게 늘어섰기 때문에 나름 단단한 방벽을 구축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산악 쪽은 우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예비대를 뒀을 때 나폴레옹 군대는 평지 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뒤쪽에서 견제할 수 있다고 다 생각했죠.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높은 데로 가서 지휘를 하면서 부대를 여러 개로 쪼개서 어떤 의미로는 각자 공격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운영하면서 공격하다가 방공파를 뚫고 들어간 애가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데 오스트리아군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기병도 묶여 있게 되고 네. 나폴레옹군은 보병과 기병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회를 잡게 돼요. 근데 저 단단한, 저 양 많은 저 방벽을 어떻게 뚫지? 이 당시에는 포격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방으로 포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격하다 보면 포격하는 지점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넓게 퍼지니까 프랑스군은 비켜가면서 공격 지점을 찾게 네. 되고 그리고 프랑스군이 움직이는 데 따라 또 프랑스 포병이 빨리 굴면서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되게 쉽은데 어떤 단위 부대 간의 연락 그리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연락병들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황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우리가 제풀에 녹는다라고 생각했지. 네.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가 아까 산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지에 내려다 놓고 그 산악의 장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나폴레옹의 그 작전술에서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장군들은 일단 그때의 상황에 단편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다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 작전은 나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워게임을 해본다는 거죠. 나름대로 밤새도록 혼자서 워게임을 하면서 그때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쉬운 말로 하면 우발 계획, 예비 계획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사단장들이 이렇게 다 전파를 한 다음에 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침을 받기 때문에 그때 프랑스군의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작전을 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작전이 가능한데 오스트리아군은 병력이 많지만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빈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빈틈을 프랑스군은 노리고 치고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항상 수세에 계속 몰리는 그래서 비림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투바 요새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위된 상태가 16,000명이었는데 작전을 점점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수세로 몰리다 결국 만투바 요새에 다시 스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림제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안에 만투바 요새가 포위된 상태는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한 상태인데 그걸 구하러 간 지휘관이 작전을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계속 상실하는 과정에서 그걸 포기하고 만투바에서 또 들어갔으니까 3만 명이 요새 안에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전략적인 수준의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가장 피해야 될 함정입니다. 당시로서 저렇게 처음 싸워보는 부대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나폴레옹의 이제 천재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아까 우리 장관님이 얘기했지만 혼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되게 독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가 저러다가 망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워게임 할 때 나폴레옹이 혼자 했던 거는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계산하는 이 메커니즘을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그래. 여기서 이걸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 지형이 어떤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헷갈려 갖고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계산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토를 못 달게 되고 해 보면서 깨달아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작전이 시작이 되면 전투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장 지휘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명령 하달이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임무형 현장 지휘를 해요? 임무형 지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에서부터 그 이후에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나폴레옹의 군대는 권한을 위임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나폴레옹의 참모부에 보면은 이제 전속부관이라는 조직도 있고요. 이 장교들을 일종의 연락관 개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투 과정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연락관을 계속 보냅니다. 야, 지금 몇 시부로 어느 지점으로 와. 그 지금 우회라고 했는데 우회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계속 연락관을 수시로 보냅니다. 일일이 명령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의 상황을 계속 변함에 따라서 연락관을 출발시키고 1시간 후에 또 다른 명령을 출발시키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연락관 개념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누리는 또 하나의 전략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만토바 요새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토바 요새를 구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적이 조금씩 작전 계획이 다를지라도 어디로 움직일 건지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큰 틀에서. 오스트리아가 전략적으로 만토바 요새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전략적으로 이미 주도권을 노출이 되는 반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자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어떡해요? 최종적으로 네. 만토바 요새는 1797년 2월 2일 날 항복을 합니다. 3만 명이 들어갔다가 절반 이상이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토바 요새가 함락되는 순간에 이미 이탈리아 방면에 오스트리아군은 이미 전쟁에 진 거고 나폴레옹은 전쟁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작전은 부분적으로 소규모 작전하면서 계속 이제 강화라든가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롬바르디아로 진출하자 오스트리아군이 로디 지역의 교량을 파괴하려 한다. 하지만 프랑스군 적탐병 중대가 선봉에서 공격을 취하고 기병대의 돌격으로 전투에서 승리한다. 밀라노 입성까지 성공한 나폴레옹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어 입지를 굳힌다. 이후 오스트리아군은 최대 거점인 만토바로 이동하나 프랑스군이 만토바를 포위하며 만토바 함락에 성공한다. 자, 그러면 지켜줄 오스트리아가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이 돈들이 이제 나폴레옹의 입으로 꿀꺽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이탈리아가 이때 통일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뜯어내요. 근데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돈이 많은 거는 지금 로마 중심의 교황령. 교황! 3분의 1이 교황령이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국적이 깨졌으니 어떻게 바로 협상을 합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전역에서 뽑아낸 돈이 4천만 프랑이었는데 교황령에서만 3천만 프랑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목표는 이탈리아를 방어하는 거였는데 총재 정부에다가 돈도 줬고 능력도 증명했고 군자금도 얻었고 무려 8만의 병력을 모아서 오스트리아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놀라가지고 4월과 11월에 나폴레옹하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벨기에하고 롬바르디를 프랑스에 넘겨줍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미 비엔나
전방 160km까지 나폴레옹 군대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 조약이 마음에 안 들면 비엔나가 약탈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화 조약을 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몇 살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이제 30 딱 됐을 이제 때인가? 곧 딱 이제 서른이에요. 1797년 휴전 강화 조약이 되면 1797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딱 30살이네요. 와. 그래서 79년 12월에 나폴레옹은 개선 장군이 돼서 파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나야. 근데 딱 느낌이 네. 봐봐요. 이탈리아 동남부였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까지 치고서는 개선했잖아요. 네, 떠오르는 태양이야.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1차 원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폴레옹의 황금기의 시작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은 기간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전투 과정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강화까지 포함하면 한 1년 뭐 6, 7개월 정도, 1년 네. 반 조금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격한 거리를 따져봤더니 제가 지도에 따져봤습니다.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와. 1000km. 마지막 종착 지점은 비엔나 전방 160km까지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 번의 전투를 통해서 피에몬테, 그다음에 롬바르디아, 티롤, 오스트리아, 비엔나 앞에까지 진격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획득한 포로가 무려 16만 명을 포로로 와.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군기, 부대의 상징, 와. 군기를 170개를 노획을 했고요. 와. 화포 2,000문. 이탈리아에서 4천만 프랑 뜯어냈다 그랬는데 총 뜯어낸 금액은 5천만 프랑이라고 그럽니다. 와. 그중에 총재 정부에 반납한 거는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를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게 네.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나폴레옹의 발 아래에 놓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단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도 뭐 희화하거나 비화하거나 영웅시하거나 이렇게 뭐 할 마음 없고요. 객관적으로 이 어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무엇인가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구나를 배우고 싶은데 네. 나폴레옹의 선택과 준비 그리고 발전 과정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느낀 거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원정 작전에서 이 보여준 전략 전술을 보면서 이 준비와 결단 그리고 과감함 이런 것들은 정말 준비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력한 것이 천재를 넘어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천재들도 참모가 있나요? 뭐 작전사령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군대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참모 조직도 점점 보강이 됩니다. 나폴레옹의 이제 참모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황제가 됐을 때 이제 편성 같은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나폴레옹 황제를 보좌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장 베르티에를 보좌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단 여기서 프랑스 참모부의 한계, 프랑스 참모부는 철저하게 나폴레옹과 베르티에 참모장의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막 고민해서 야 다음 작전은 단어 몇 개 딱 불러주고 이야기하면 베르티에가 그걸 딱 풀어가지고 작전 명령서를 딱 해서 예하부대에 팍 뿌리는 정도의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베르티에가 있을 때는 작동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흉내를 못 내는 그 참모 조직이었다는 거죠. 이 나폴레옹의 전멸 특허, 뭐 자주 사용했던 작전 수행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폴레옹이 가장 작전을 할 때 중요시했던 것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주력, 적의 주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는 많은 장군들이 있다. 훌륭한 장군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장군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 나는 딱 한 가지. 적의 주력이 어디 있느냐. 적의 주력을 어떻게 깰 것인가. 적의 주력을 깨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 오로지 적의 주력 하나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적의 주력을 어떻게 깰 것인가. 우리가 전투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공간, 전투력의 함수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형 또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지형은 공간은 뺏기도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 타이밍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폴레옹이 생각한 것은 적의 주력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깰 때 시간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전쟁사를 보면 나폴레옹이 산병들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갔고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시가 이제 라인 배틀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횡대로 해서 전진하는 그렇죠. 방식이었습니다. 종대를 쓰게 되면 총알은 덜 맞는데 대신에 횡대 앞에 가면 무너져요. 보병으로는 종대는 그냥 행군 대형이었고요. 그다음 산병이 뭐냐면 산병은 대형에서 좀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총 성능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병사들이 징병이고 뭐 용병이라고 그래도 이게 자질들이 떨어지니까 흩어놓으면 통제가 안 돼요. 흩어놓으면 공격을 하겠어요. 도망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병이라는 거 그냥 숲이나 소규모 게릴라 부대나 이런 데서 썼고 근데 나폴레옹은 산병과 종대와 횡대를 모두 섞어서 적절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횡대 대형의 단점은 파괴력도 큰데 총을 맞기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적 앞으로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겠냐고요. 그럴 때 산병을 흩어가지고 막 흩어지면서 먼저 이렇게 적을 쏘는데 실제로 몇 명 안 죽어도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쏴주고 있으니까 엄호 사격을 받고 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적 앞에 근접했을 때 종대로 돌격을 시켜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군하고도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혁명을 하고 뭔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게 있으니까 백병전 돌격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혁명군이 다른 게 나가자 뭐 이러면서 전투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혁명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다른 군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돌격도 하고 방어할 때 또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세한 포병이 없는 상태에서 종대로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횡대를 돌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다 횡대로 싸우지 않습니까? 횡대로 싸우는데 나폴레옹은 횡대와 종대를 적절하게 아주 조화롭게 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러면 종대가 좋다는 걸 몰랐느냐? 알고 있었죠. 근데 왜 그러면 종대를 못했느냐? 종대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화력이 1개 대대를 횡대로 세우면은 적어도 앞에 1개 대대가 총 6개 중대거든요. 700정 이상의 머스켓 소총이 앞에 깔리기 때문에 화력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종대로 하면 기껏해야 뭐 한 앞에는 불과 한 50정밖에 머스켓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격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한 게 바로 포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포병을 강화함으로써 종대 대형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 장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나폴레옹 전쟁이 지나가면서 점점 포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장군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 못 따라가는 게 있었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병사들한테 심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대로 해서 가다가 지형이 착잡하거나 적의 저항에 부딪히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신무장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종대를 하더라도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의 대응이 종대와 횡대를 적절하게 섞었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종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 포병과 프랑스 혁명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각자의 목적은 달랐지만 귀족도 프롤레타리아도 서민도 빈곤층도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권력도 잡아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도 해봤기 때문에 서로 어떤 위치든 가능해라는 그런 이 자격들을 한 번씩 갖춰봤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는 서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정신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네요. 자유평등 박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평등 박애라는 어떤 타이틀 밑에서 지금 혁명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소위 국민경제라는 국가경제라는 틀 속에서 내가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나한테도 직접적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또 나름 수를 또 썼던 게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거지만 부대 표창 이런 거 나폴레옹이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든지 보상을 아까 해주는군요. 척탄병 돌격 이렇게 하듯이 국가라는 단위가 혁명 정신 속에 들어왔지만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부대라는 거. 백작의 부대가 아니라 우리 부대의 영광. 그래서 부대 깃발 같은 것이 그전에는 그냥 표시였다면 이제는 영광의 상징. 그래서 매년 최우수 부대,
뭐 리본 건다. 오늘 다리 위에서 맨 앞에 있었던 부대 앞으로 그래서 다 뭐 표창. 그런 거 휘장 이런 네. 로디 다리에서 척탄병 부대 돌격시킬 때 벌써 이런 큰 그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대 편성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제 앞서가죠.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혁명 초기에는 사단이라는 편제를 제일 먼저 만든 게 프랑스고요. 군단이라는 편제도 제일 먼저 만든 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커졌지 않습니까? 뭐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병력들이 생겼으니까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군단을 만들었는데 사단은 한 6천 명 내지 8천 명 수준이고 군단은 한 2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됐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군단은 그 속에 보병, 기병, 포병, 공병까지 다 병가별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군단 단위로 움직이면 독립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각 병과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1차 원정을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죠. 나폴레옹의 원정, 나폴레옹만 원정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임용환 박사님도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원정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가기로 하는데 원정에서 또 나폴레옹 이야기 또 많이 준비해갖고 오시겠죠? 러시아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나폴레옹의 원정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이야기 말고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